반갑습니다. 예, 예. 프린트 보실래요?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금융을 갔는데 뭐 제가 뒤에 해설도 있긴 하지만 제가 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풀어드리면은 1번 문제부터 갈게요. 1번 문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다음 자금 조달 방법에 지분 금융을 모두 고르시오 몇 개인가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분을 고르는데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부채 쪽으로 가라 그랬죠. 부채. 그래서 부채가 이제 채자가 붙으면은 다 부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채자가 붙으면 되는데 일단은 채자가 붙은 거는 디귿은 확실하죠.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이제 비읍도 주택 저당 담보 채권이 들어갔죠, 그죠? 들어갔는데 니은에 보시면 주의하실 게 자산 유동화 직권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얘는 이제 원래 ABS는 원래 자산 담보부 주권이 맞아요. 담보부 주권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걸 자산 유동화 직권이라고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그래서 자산 유동화 직권으로 내니까 자,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가 무슨 금융이다? 부채 금융. 그래서 부채만 고르면은 3개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 이제 2번 문제는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중요한데 1번은 보시면은 조기 상환에다가 박스를 쳐보세요. 조기 상환은 항상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보다 높아지면 낮아지면 요거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연간 이자율 같은 1년 만기 대출일 경우는 대출자는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4회 나눠 받는 것이 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유리하다, 불리하다. 연간 이자 같은 1년 만기 대출이고 대출자는 4회 나눠 받는 게 낫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1억을 1년에 12% 이자로 고정된 걸로 받았어요. 은행이. 그러면 요거를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나눠서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3%씩 4번 받게 되면은 또 받으니까 이자가 또 붙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한 번 받는 게 낫나요? 나눠서 받는 게 낫나요? 나눠서 받는 게 낫다. 그러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시장이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차입자는 변동금리 이용하는 것이 고정금리보다는 채무행 위험도가 커지겠죠. 코픽스와 CD는 기준금리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변동이고. 자, 우리가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빨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좋죠. 그 변동은 이자 조정 주기가 길수록 짧을수록 이자 변동 위험을 대출자한테 전가시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은 가장 옳은 걸 이제 봤는데 일단은 1번은 어때요? 원금은 원리금이 일정해요, 원금이 일정해요. 원금은 원금 균등은 원금이 일정하죠. 근데 이제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일정합니까? 원리금이 일정합니까? 원리금이니까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고 그다음에 2번은 이렇게 가세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원리금하고 잔금이 틀리긴 하지만 자, 우리가 요걸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라고 보고 후기라고 봤을 때 원리금이고 이제 뒤에를 잔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원래 야매로 가는데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죠. 원리금이 그래서 균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균등이기 때문에 130씩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갖고 최증식을 그러면은 최증식은 처음에는 적게 놓고 위로 올라가죠, 그죠? 남아 있는 게 원금밖에 없잖아요, 그죠? 원금. 그래서 원금 균등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200만 원이니까 얘가 제일 크죠. 그다음에 얘고 그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원금 균등을 이제 봤을 때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차입자는 부담이 크지만 대출자는 원금 회수가 빠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원래는 이게 잔금 그래프가 원래는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잔금을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 중도 상환에서 남아 있는 부분은 누가 제일 많이 남아요? 최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면은 편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 2번이 정답이죠. 첫해 월불임 납부에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때 대출액이 제일 많이 남는 건 점증,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이 되겠죠. 최증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 예상되는 어떻습니까? 젊은 저소득층한테 어떻습니까? 유리하며 주택 예상 보유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상 보유 기간이 자, 일단은 최증식
미래 소득이 증가로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에 유리한다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게 아니라 짧은으로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은 그 사람이라는 게 차입자예요, 그죠? 그러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차입자가 낫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최정식은 늙어야 돼요, 젊어야 돼요. 그럼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죠. 따라서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찍으면 안 돼,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젊고 짧고 찍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 입장에서는 원리금이 원금보다 원금의 수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죠. 반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증은 상한 후기서부터 부의 상환이에요, 초기예요.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정답은 3번의 정답은 2번만 맞죠? 이렇게 보시고요. 4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당 시장은 몇 차와 몇 차가 있죠? 1차, 2차.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와 2차에서 얘네들이 내는 거는 차입자는 몇 차에 있어요? 1차. 투자자는요? 2차. 이걸 바꿔내고 특히 차입자는 2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을 바꿨죠. 그죠? 1번을 보시면은 투자자가 있다면 2차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저당대를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가 있으면 1차가 돼서 바뀌었고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이제 1차 대출 기간은 2차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우리가 이제 어때요? 1차와 2차에서 1차 금리하고 2차 금리가 있으면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되죠? 1차가 높아야지만 유동화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됐던 지문인데 2차 저당 시장에서 수익률이 모저당 수익률이 요게 2차 시장이죠. 이거는 저당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이 모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1차예요. 그럼 2차가 1차보다 더 낮을 때, 그죠? 바뀌어야죠. 저당이 유동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2차 저당 시장의 저당 대부분을 받는 원래의 차입자와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죠? 차입자는 몇 차에 있어요? 1차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다 기출됐던 지문이거든요. 그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부의금융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포스코가 사업주였잖아요. 그 사업주의 대차대표의 기록이 안 되죠. 그죠? 그럼 대출자 입장이 아니라 차입자 입장, 사업주 입장이 되겠죠. 사업주 입장이 돼서 채무 수익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그 대출자를 뭐로 고치셔야 돼요? 사업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정보를 공유하죠. 그럼 당이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고 당의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출을 받은 모기업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소구할 수 없죠. 그죠? 비소구면서 그 모기업의 신용도 및 재무 구조가 취약합니까? 취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달리하니까 이렇게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아니라 침체라고 좀 바꿔보세요. 침체 바꿨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직은 선분양인데 후분양으로 돌리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건설회사한테 많이 빌려줬죠. 그죠? 근데 우리가 부산 저축은행이 부도났다는 얘기 들었었잖아요, 옛날.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분양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그럼 장기적으로 활성화돼요, 침체돼요. 침체되면 그 이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금융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몇 번이 정답이죠? 신용도가 약한 회사도 사업성이 우량하다면 자금 조달할 수 있죠. 그다음에 후분양은 대형 건설사의 그냥입니까? 독과점을 하죠. 공급이 너무 줄잖아요, 그죠?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됐습니다. 우리가 그 금융은 그렇게 했고 금융은 다 끝냈죠, 그죠? 그래서 389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389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감정평가로 갈 건데 부동산 이용 파트는 거의 나오거나 이렇게 안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390페이지로 가시면은 예전에 했던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390 가시면은 그 토지용 집약도라는 거 390에 가시면은 토지용 집약도는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겠죠, 그죠? 3차 산업이고 건물 올려야 되고 외곽은 조방적으로 이용한다고 봤죠. 근데 아난파트가 오른쪽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라는 게 있나요? 요거 안 한 이유는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한 20년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번 과정에는 그 별로 안 했던 부분을 좀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감정평가를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무슨 한계와 무슨 한계가 있죠?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요, 5층까지 지었대요. 5층까지 지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똔똔이 내가 이걸 갖고 이 정도 져야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죠? 이게 5층까지 보는 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그 손익분기점은 우리가 총수익에서 총수익과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거기 조방한계라는 게 있는데 조방한계는 어떻게 되냐면 최적 조건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밖에 얻을 수 없던 정도라고 돼 있죠. 손익분기점이라고 되어 있나요? 집약도의 하한도인데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곳이에요. 총수익과. 그러면 순수익이 제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낮다라는 자체는 이 정도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똔똔이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제 더 올려야 돼요. 더 올려야 되는데 5층을 안 짓고 한 3층 지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요. 만약에 그 뷔페를 가갖고 어떻습니까? 그 뷔페 가면은 뭐 3만 원을 입장을 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먹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3만 원 들어갔어. 그럼 몇 접시 먹는 게 손익분기점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한 3접시 먹은 게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면 한 접시만 먹으면 손해를 보죠. 맞습니까? 그냥 더 먹을 수는 있어. 근데 한 20그릇 먹으면 그냥 병원에 실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똔똔이니까 여기가 이제 조방한계라고 하거든요. 조방한계. 그러니까 조방한계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한 층을 더 올려야 돼요. 올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계라는 게 나오는데 한계는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익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봤을 때 한 층을 증축할 때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1억이 들어가는데 한 2억으로 팔어. 그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증축을 해서 6층을 올리면 계속 올리다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0층까지 올렸는데 얘와 얘가 같아 버려요. 근데 넘으면은 어떻게 돼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럼 손실은 오지 않지만 이윤이 감소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지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집약한계라 그래요. 무슨 한계라고 한다? 집약한계. 여기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윤국대화 쪽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를 상한선하고 여기를 하한선에서 여기서 채이용하자는 얘기죠, 그죠? 갈게요. 자, 집약한계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한다고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윤국대하고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이다, 상한선이다. 상한선인데 조방한계는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조방한계는 이 저자분이 389로 가시면은 거기 박스에 용어 해설에 조방한계라는 게 있나요? 이건 뭐하고 뭐가 같죠? 총비용과 총수입이 같아서 집약도를 나타내는 손익분기점이 이윤이 제로죠. 그래서 이제 토지용의 하한선을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집약한계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죠. 여기는 뭐하고 뭐가 같대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죠, 그죠? 지금 보고 계셔요? 총수익이든 총비용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만약에 바꿔낼 수도 있죠, 그죠? 바꿔낼 수 있다면 그렇게 가요. 좀 위험한 야매인데, 자, 이 총이 들어가면은 집약한계가 들어가야 돼요. 조방한계가 들어가야 돼요. 조방한계 들어가야 되죠. 좀 위험한 야매인데 왜 우리가 투자론에서 총을 조라고도 하죠. 따라서 조총. 그러면 조방한계 나오면 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별로 이렇게 크게 바라지 않은 야매였어요, 그죠? 근데 위험한 야매, 그죠? 근데 이제 시험은 잘 안 나온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넘기시면은 제가 아까 391페이지 하다 왔죠. 그래서 그거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는 2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다음에 입지잉여라는 게 있나?
찾으셨어요? 입증여도 이제 요새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입증여는 보통 우리가 여고 앞에 정문 앞에는 보통 분식점이 많겠죠. 그럼 우리가 위치가 똑같습니까? 위치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도 똑같고 거의 뭐 맛도 다 똑같지만 어때요?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어디가 더 위치가 좋겠어요? 정문 앞이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월 500만 원 벌고 얘가 만약에 월 뭐 300만 원 벌면 200만 원을 더 벌죠. 그건 이게 무슨 이유다? 입증이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그래요. 그래서 양호해서 발생하는 거를 초과 이윤을 입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 이제 한계 입지라는 게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걸 노른잡이라고 해서 우리가 명동 같은 데는 입지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입증여를 100이라고 봐요. 100%. 근데 이걸 지나면서 입증여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느 순간 입증여가 제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해요. 한계 입지. 한계 입지라고 하거든요. 발생하려면 여기서부터 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입증의 발생은 한계 입지 이제 이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일로 올라가야 된다. 또 채용이 된다. 그래서 가볼게요. 입증료는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입증료라고 돼 있죠. 근데 입지 조건과 입지 토지 이용의 집약도 같더라도 입증료와 모든 입지료가 똑같이 생기는 건 아니다. 다르죠. 용도에 따라서 틀리겠고 주거가 100인데 상업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럼 입증료는 어떤 위치 가치가 무슨 입지 이상이어야 돼요? 한계 입지 이상이고 또한 그 위치를 무슨 이용해야 되죠? 채용을 한 입지 주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한계 입지는 입증료가 제로죠. 그죠? 그래서 한계 입지다 그렇게 보시고 직주 분리와 직주 조건을 했었죠. 그죠? 그럼 직주 분리는 무슨 뜻이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고 접근은요. 다시 접근해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지는 거죠. 회귀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도시세포는 난개발이죠. 그래서 이건 규칙이에요, 불규칙, 무계획, 무질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이 아니라 외곽에서 생긴다는 거, 주거지 상업지에서 생긴다는 거고, 침입은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침입이죠.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어떤 계층으로 바뀌는 게 그냥이에요, 계승이에요, 계승이고. 그다음에 한계지의 집가 법칙을 보시게 되면 안 했죠, 그죠? 이것도 2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가볼게요. 자, 한계지라는 용어가 이제 중요한데 한계지는 택지용의 끝토지예요. 갑니다. 한계지의 집가 법칙 들어갑니다. 한계지의 집가 법칙. 자, 그러면요 우리가 택지와 농지는 다르죠. 그럼 택지도 그냥입니까? 택지와 농지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이게 한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계지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의 최원방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용산에서 갑이 전자대리점을 해요. 전자대리점. 그럼 여기가 이제 도심이다 보니까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높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올 여름에 이제 덥다는 소문을 듣고 겨울에 에어컨을 100대를 샀어요. 욕심도 많아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창고를 도심에 둡니까? 외곽에 둬야 됩니까? 왜요? 땅값이 비싸죠? 그러면 창고를 그냥이야 외곽으로 나가. 근데 끝없이 나갈까? 저기 끝없이 나갔고, 저기 어떤 산골인데, 여기 또 산불 났죠, 저쪽에, 그죠? 그래갖고 이제 여름에 물 많이 나갔고, 에어컨하고 대지랑 같이 떠내려가. 그럼 그냥이야 한계가 있어. 그럼 나가면은 집가는 낮죠? 낮은데, 그냥이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가 딱 적당한 것이 저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면, 택지의 끝토지를 얘기를 해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그럼 농지와의 경계선인데, 자,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면 그냥입니까? 이 한계지가 또 연장될 수도 있습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초기에 집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택지와 농지는 집가가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가가 있으면은 도심에서 외곽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집가가 이제 우리가 여기가 택지고 농지면 집가 차이가 심하죠, 그죠?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단절돼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단절 집가,
단절지가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네 특징이죠, 특징. 한계지는 농경지 등의 용도가 전환되어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계지의 지가 현상은 농경지 등의 지가 순간은 무관하다고 돼 있죠. 한계지는 그냥입니까? 이건 택지입니까? 택지. 택지와 농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절지가라는 게 있나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지의 지가와 도심의 지가는 상호 무관하지 않다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 아마 한계지라고 해도 여기도 그냥입니까? 택지입니까? 택지니까 여기서 땅값이 오르면 여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각 한계지의 지가 상호 간의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고 돼 있나? 그럼 여기는 거의 그냥입니까? 거의 외곽입니까? 그럼 거의 비슷하죠?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지는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연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겠다. 한계지는 초기에 지가 상승이 어떻게 돼요? 빠르게 나타나죠? 농지 택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5번이 나왔었어요.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택지용의 먼 거리 연장된다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 얘들아 땅을 빌려야 돼요. 이건 임차 수요가 많죠. 차가고 나갈수록 땅값이 싸죠. 그럼 자가 소유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더 멀리 나가 있어요? 자가 멀리 나가 있죠. 20년 전에 썼던 야매인데 그럼 차가가 멀어요? 자가가 멀어요? 멀죠. 차가용을 탄다 그래요? 자가용을 탄다 그래요? 그럼 자가용은 더 멀리 나가죠. 그죠? 타면은 이렇게 하는데 안 먹혀 20년 전에 걸려서 그래서 이건 희박해 시험 문제 그죠? 그냥 편안하게 들어 편안하게 듣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심화학습의 지가구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편안하게 들으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도시공간 구조에서 단핵과 다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단핵은 핵이 여러 개요, 딱 하나. 다핵은 여러 개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도심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이야 신도시가 생겨. 여러 도시가 생기죠, 그죠? 그럼 도심에서 이제 부도심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의 지가 구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단핵이라는 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가가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지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지는 모습이, 자, 우리가 이 지가 구배라는 자체는 구배가 1번 말인데 우리가 이제 요게 기울기를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은 똑같지만 높이가 다르죠. 자, 무슨 말이냐? 명동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러면 조금만 나가더라도 지가가 확 떨어지죠. 근데 외곽은 그냥요 비슷해요. 농사 짓게 되면은 그 지가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여기가 크고 기울기가 작아져서 점점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을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도시와 대도시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도심이 단핵이면은 그냥입니까? 단순하게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다핵심은 그냥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서울의 명동이 중심지죠. 그럼 떨어졌다가 다시 그냥요 강남이 생겨요. 또 떨어졌다가 또 분당이 생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핵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볼게요. 지가 구배 현상은 중심지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집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현상. 그럼 소도시가 단핵이죠. 그럼 얘는 단위 거리만큼 멀어질 때 지가 경소가 가파르다는 얘기죠. 점차 완만하는데 미국의 이제 소도시는 토베카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 토베카 현상이라고 하고, 그러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하나예요, 여러 핵이 있어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결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복잡하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시면 제가 부동산 개발에서는 출제가 높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넘겨본다면, 자, 페이지 397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인간의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토지를 개량 동그라미, 개량이 택지 개발을 얘기를 해요. 개량 활동할 때. 여기서 조성과 건축에 대한 개량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조성과 건축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토지가 땅이 울퉁불퉁해요. 그럼 평판하게 작업을 해야겠죠. 그죠? 그 토지 자체를 이제 개량하는 것이 조성에 대한 개량이고, 그러면 이제 땅을 편편하게 만들어서 택지를 만들었으면 그냥 건물을 올려야 돼요. 올린 거를 건축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성이 먼저예요? 건축이 먼저예요?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제가 이제 찍어드리는 거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98로 가시면은 거기에 3번 있어요? 398 맨 위에. 찾으셨어? 그러니까 아까 인간 쇼핑 거는 옛날에 그 워퍼드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를 파레테 공인중개사 나왔는데 제가 학자로서 얘기하지만 개발이라는 얘기를 정의를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떠요. 그럼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현질 변경을 해서 조성 아까 배웠죠. 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게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라는 게 있나? 이것도 20년 전에 뜨고 한 번도 안 뜨는데 들어보시는데 이 자원이라는 게 자연 자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자원이. 자, 그래서 현장 자원과 무슨 자원이 있어요? 상품 자원. 그럼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은 이것도 가볍게만 치는데 자, 현장 자원은 갯벌 같은 거예요. 갯벌은 인간이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생산 과정도 없고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도 않아요. 근데 상품 자원은 택지는 사람이 개발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입니까? 생산 과정을 거칩니까? 인위적 힘을 가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 그럼 현장 자원은 개발을 가야 돼요? 보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건 개발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면은 옛날에 배고플 때는 다 택지화 시켰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제 환경이 중요합니까? 이걸 보존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자원이 있어요? 현장 자원은 산림, 강, 항무지처럼 생산 과정을 거쳤다, 거치지 않았다. 자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간에게 효용을 줘요. 그럼 우리가 현장 자원은 상품 자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비가역성. 근데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배가 부르면 이제 그냥이야 환경을 생각해. 그렇죠. 그 수요의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잘 보존된 현장 자원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품 자원은 그냥입니까? 인간이 손을 댔습니까?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익을 발생하는 상품 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발만 해야 된다, 보존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자꾸 이제 조화롭게 가자는 뜻이에요. 그죠? 가볍게만 치고 토지 자본도 2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토지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농지를 택지로 하는데 그냥요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농지를 제곱미터당 1만 원 주고 취득했으면 계량을 해서 택지화 시키겠죠. 그럼 만약에 어떻습니까? 계량하는데도 막 1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2만 원 받아야 돼요. 더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계량 비용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얘는 비용이 아니라 하나의 토지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에 투입되어 얘도 토지로 분리될 수가 있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럼 돈이 들어갔죠. 일단 고정자본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 매입 대금은 아니죠, 그죠? 취득자금이 아니라 토지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예컨대 항무지를 개간하는데 농지를 만들 때 투입되는 개간비는 농촌 토지 적용되는 토지 자본이고 농지를 조성해서 택지화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도시토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만 참고하시고 아마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분류에 주체에 따른 분류가 공용개발은 체크가 돼 있죠. 공용개발은 어디가 이제 의의가 중요하냐면 공용이니까 직접적 개입이잖아요. 누가요? 정부가 하겠죠. 그럼 우리가 3번에 가시면은 택지 공용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걸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도시개발구역 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자, 요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토지 소유자라는 조합 그 시행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택지개발은 국가만 뭐 떴습니까? 우리가 그 공용만 합니까? 민간도 합니까? 토지 소유자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개발 둘 다 한다 나왔었고 오른쪽에도 심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심화학습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나왔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택지는 농지를 택지화시키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는데 2번만 체크해 보세요. 성숙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땅을 울퉁불퉁한 건 아직 성숙돼 있어요. 아직 미성숙지예요. 그러면 미성숙지가 농지라면 개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성숙지로 바꿀 수 있죠. 그 성숙지. 성숙지가 이제 택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는 과정을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데 용도에 따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택지가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갖추냐가 성숙도인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성숙도는 개개의 택지에 대한 개념으로서 통상적으로 동일 택지라도 용도가 다르면 그 성숙도에 차이가 없다,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얘도 20년 전에 뜨고 한 번도 안 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공용개발의 장점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공용개발은 그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었죠.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걸 우리가 1970년대 쓰다 보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이 공용개발로 가게 되면은 일단 1번에 가시면 이건 수용해 버리잖아. 그러면 계획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토지개발 이용을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유도할 수 있죠. 스포를이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근데 정부가 하니까 보상 관련 법률 등 이해한 수용 절차에 의해서 택지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죠. 대량 공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정부나 공무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 돌아가는 불로소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세 번째 밑줄 쳐보세요. 얘도 그냥입니까? 개발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개발이 환수제도 우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6번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방식을 쓰니까 땅값이 7배나 뛰어. 그러면 그냥이야 투기를 방지해. 지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환지 방식과 비교해서 나올 거는 공용개발은 2번. 토지 매입과 개발하는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죠. 발생하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이 공시지가 보통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면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지역 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민간 개발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별표가 몇 개 쳐 있어요? 10개 쳐 있어요? 대단히 많이 치셨네. 세 개. 세 개까지만 가세요, 그죠? 수도 그냥 3자까지 가야지 10자까지 가면 안 되니까 세 개가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세 개 정도 치시면 이 민간 개발에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민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지 소유자 구속된 조합이죠. 조합은 공용이에요,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우리가 보통 섹터가 1섹터가 공적이고 2섹터가 민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성된 조합은 1에 들어갑니까? 2섹터에 들어갑니까? 2섹터 들어가요. 합치는 건 3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간의 개발 방식이 자체 개발, 지주 공동, 토지 신탁,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게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다시 판서를 하겠습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에요. 민간의 시험 문제. 자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나와요. 그럼 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두 번째 보시면은 불러보세요. 자체 사업 또 뭐 있어요?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사업,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다고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 틀로 자체 사업, 지주 공동, 토지 신탁,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보시면서 우리가 밑에 자체 사업, 자체 개발 사업인데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 사업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 체크하는 건 여러분들 보시고요. 아웃라인만 잡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자 일단은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토지도 되고 자금도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익도 지가 다 먹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입니까? 위험이 큽니까? 분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토지 소유자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키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가교환서부터 공사비 대물 변제, 분양금 공사비, 사업 위탁 있죠? 여기까지가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다? 지주 공동 사업.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지주 공동사업은 갑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를 지주라고 해요. 그죠?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걸 다 못 적으니까 그냥 토소라고 할게요. 토소는 뭘 줄임말이야? 토지 소유자, 뭐 지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까는 얘가 토지도 되고 자금도 다 됐죠. 근데 위험하니까 야, 나는 토지만 제공할게. 너 개발업자, 네가 여기다가 자금을 대면서 네가 공사 좀 해라. 그런 거예요. 그 혼자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위험이 분산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반대로 나왔는데 지주공동은 등가 교환 방식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무슨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은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등가 교환 방식이 가장 지주공동에서 잘 나오고 얘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얘 등가 교환 방식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5번에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굵직굵직하게 돼요.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은 거기 밑에 가시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공사비를 그냥 줘요? 대물로 줘요? 대물로 변제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만약에 40억 됐고 얘가 60억 되게 되면은 4대 6으로 나눠 먹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물로 건축물 일부로 준다는 거죠. 건축물로. 그래서 자, 같은 가격으로 그냥입니까? 교환을 합니까? 그럼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지분을 공유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고 지분을 공유하는 게 키포인트였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그 다음 이제 얘는 그렇고 거기 밑에 보시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것은 아까는 그냥입니까? 대물로 줬습니까? 이건 분양금 수익금이 있으면 그 수익금을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00억짜리를 투자했는데 200억 벌었죠? 그러면 얘는 따르세요. 40%, 60%, 그거, 그 260이 굉장히 강해 참여 맛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200억이니까 얘한테 260이 120억 주죠? 그 다음에 248, 80억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냥입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합니까? 수익금 지급하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근데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개념만 나오고 제가 지금 사업 수탁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입니까? 기본 안주가 있습니까? 서로가 틀리더라고. 스키다시라 그래요? 찌개다시라 그래요? 찌개다시라고 하죠. 그럼 찌개다시를 많이 먹으면 메인을 먹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찌개다시예요. 얘네들은. 그죠? 얘가 메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메인인 게 사업 스톱 방식 있어요? 얘도 메인 메뉴야. 그죠? 그래서 얘를 먹어야 돼. 그럼 사업 수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탁이라고도 하죠. 그 얘와 얘가 비교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자, 할게요. 얘도 지주공동사업에 들어가는데 얘는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소유권은 이전해요? 소유권 이전 안 해요? 안 하죠. 공부를 안 했나 봐. 이전해 안 해? 토지 수탁 이전하죠. 그죠? 여기 차이점이 공부한 사람과 안 사람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맨날 강의만 듣기만 하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해 안 해?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 하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집에 가서 또 연습도 해야 돼. 맨날 듣기만 하면 다 지금 입력되면은 뭐 듣기만 한 번 듣고 그냥 끝내버리지. 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소유권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팍팍 나와야 되는데 입이 안 나오잖아 지금. 자, 그럼 개발업자가 소유권을 가져간 건 아니죠.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하우를 주게 되면 그냥이야 수수료를 줘. 그럼 아까 쟤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쟤는 수수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분을 공유했죠. 근데 얘는 지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 메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수수료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고 지분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걸 메인으로 내요. 그죠? 이해 가셨나? 근데 여기까지가 지주공동이면 지주공동과 오른쪽에
토지 신탁이 있죠. 토지 신탁. 토지 신탁 방식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그래서 토지 신탁. 신탁회사라고 들어봤어? 그래서 우리가 신탁이라는 자체가 이제 개발이든 금융파트든 많이 뜨는데, 아까는 그냥이야 소유권 이전 안 했어. 얘는 이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토소가 아까는 그냥이야 소유권을 이전 안 했어. 그럼 얘가 토지를 제공하죠. 야, 내가 토지 제공할게. 그럼 어떻게 하니? 야, 네가 자금 대 임마. 자금도 조달해요. 그럼 너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난 10년 동안 노하우가 있지 않냐? 그래서 노하우를 제공해 주는 거야. 얘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근데 그냥 얘는 그냥 소유권을 넘겨버리죠. 사실상 형식상 부기등기,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자, 그냥입니까? 신탁사로 넘어가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용어 정리가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 그래요. 위탁자고 이걸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탁자라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시험 문제 수탁이라고 나올 수 있고 위탁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얘는 그냥입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수탁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나와도 마찬가지죠, 그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신탁회사라고 있죠. 신탁회사.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제가 이제 아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어려서부터 토요일까지 공인중개사 강사인데, 제가 이제 조금 그 자체적으로 이게 공인중개사 강사가 굉장히 시야가 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도 강의를 해요. 그죠? 그럼 대학원에 대표이사들이 많이 오고 또 제자를 만났는데 신탁회사가 많이 좀 늘고 있어요. 그죠? 신탁회사가 이제 좀 눈여겨볼 건데, 그럼 신탁회사한테 그냥 넘겨. 근데 형식적이야 소유권이 사실적이야. 형식적 관계죠. 부기등기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자금은 얘가 자금을 댔죠. 근데 네가 대라는 거야, 자금을. 왜냐하면 토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신탁회사 신용으로 그다음입니까? 자금을 조달합니까? 그럼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누구 회사 말고 가죠? 신탁회사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사업 명의를 다 신탁회사로 가겠죠? 그럼 얘가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이다, 형식상이다? 형식상이에요. 얘도 수수료 먹는 회사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지분을 공유해요? 수수료를 먹어요? 근데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수수료가 문제가 먹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얘와 얘랑 유사해요. 뭐 먹는 거에서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 거에서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얘도 수수료 들어가고 지분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얘는 넘어가고 소유권 얘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토지 신탁 있어? 토지 신탁. 이거 위주로 갈게요. 토지 신탁은 자신의 토지를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거죠? 신탁회사. 근데 중요한 건 그냥요.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해요. 다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개발 관리 처분까지 다 합니다. 그럼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회사에 그냥이야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돼. 그게 다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지주와의 약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약정에 의해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죠. 그걸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증권의 소지자한테 그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것이 토지 소유자가 되지만 또 제3자로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죠. 그래서 건설회사의 공사를 발주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신탁회사가 입주를 모집하고 임대수익금의 제세공감을 제한한 후 수익증권 소유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어떤 사람한테 지정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얘도 그냥이야 수수료 먹어. 그럼 얘는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종료되면 넘겨줘서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럼 중요한 거는 얘는 그냥이야 수수료가 없어. 지분을 공유하지. 근데 얘네들은 그냥이야 수수료 있어.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디 회사에다 그 컨설팅을 해줬는데 수수료를 안 줘. 그럼 가갖고 그냥이야 달라 그래야 돼. 그냥이야 책상을 쳐야 돼. 쳐봐. 탁 나와야 돼. 탁자가 있어야 수수료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탁자가. 맞아요? 분위기 안 좋다. 얘는 탁자 붙었어? 잘해. 수수료 있어? 지분을 공유하자는 거죠. 반대 개념이에요. 탁자 있죠? 그럼 뭐가 붙죠? 수수료. 그만 치고, 그렇지만 그냥이야 지분을 공유 안 해. 안 하죠. 이 두 가지 반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와 얘 차이점은 그냥입니까? 소유권에 있습니까?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죠? 얘들이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 얘들이, 별표 3개 쳤죠? 아주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맨날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조합 아파트 아시죠? 그냥이야 투자자를 모집해요. 모집해서 그 수익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는 건데 얘 거의 희박해요. 왜? 그 제목이 있잖아.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그죠? 컨소시엄이라고 들어보셨어?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법인끼리 컨소시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대규모 개발, 영동도 개발을 할 때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소규모다, 대규모다. 똥을 쳐 있어? 쳐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아니야, 법인간이야. 법인간. 지금 거의 토지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법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봐봐. 얘는 그냥이야 혼자서 다 해. 그럼 이익도 자기가 다 먹네. 그냥이야 근데 위험해. 근데 얘는 그냥이야 여럿이서 해. 그럼 위험이 분산될 수 있죠. 근데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사고 이해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다음 맨 밑에 가시면 거기에 신망학습에 3섹터라고 있나? 3섹터는 그냥요 합친 거예요. 공공과 공동 출자해서 민간이 합쳐서 제 3섹터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이거 풀었었죠? 안 풀었나? 그럼 푸세요. 자. 밑에 답이 보이죠? 몇 번이래요? 3번 할게요. 토지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수탁은 형식적 차이가 있죠. 근데 소유권이 이전하고 사업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게 동일합니까? 다르죠. 자, 사업수탁은 그냥요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요. 안 되고 신탁은요 되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다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개발 사업은 여기는 그냥이야 다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의 위험성이 높죠, 그죠? 위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공된 토지를 가격과 공사 비율을 나누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등가 교환 방식. 등가라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가시면은 개발 사업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상호 기술 보완 등으로 필요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 맞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수익금으로 주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